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가 비타민C 흡수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소금과 비타민C의 연관성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역시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 개수가 120개가 넘어서 이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댓글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소금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러블리님 415님이 올리셨는데요. 선생님,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12년째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몸의 이상으로 과민성 방광, 과민성 대장에 시달리고 원인 모를 냄새에 지금까지 병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전하다 시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와 노르믹스와 니스타틴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져서 한동안 중단했었는데요. 제 증상이 황화수소 시보에 가까운데 홍삼이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보고 너무 감사함에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홍삼 말고도 중요하게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나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되면 꼭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시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거를 우연찮게도 지난번 멤버십 온라인 강의 때 이걸 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같이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제 보통 시보 진단을 받고 나면은 제일 많이 기능의학 병원에서 쓰는 약이 노르믹스, 니스타틴인데요. 일단 니스타틴은 진균제입니다. 곰팡이 종류하고 세균하고 자꾸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펑거스인 곰팡이 종류와 세균은 완전히 다른 균이에요. 그래서 이 균을 죽이는 약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균제를 썼다고 해서 세균이 죽지 않고요, 항생제를 썼다고 해서 진균이 죽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기전에 의해서 생긴 균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을 쓴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썼던 니스타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진균 치료제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장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만 머물러 있는 진균을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노르믹스는 뭐냐면 얘는 세균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먹으면은 얘가 흡수가 되지 않고 장내에 머물러서 지나가면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죽이고자 하는 유해 세균과 우리 장내에 있는 정상 유산균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죽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는 저도 쓰는데, 이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식단 관리나 이런 게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분이 시보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측정하는 가스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소가스, 두 번째는 황화수소, 세 번째는 메탄가스예요. 이 가스에 따라서 이 가스를 분비하는 세균들이 분포가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인 모를 냄새라고 했는데, 이 냄새가 가스 냄새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황화수소도 냄새가 좀 나고요, 메탄가스도 냄새가 나는데 수소는 냄새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구별된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섞여 있는 환자들도 꽤 많아요. 검사해 보면은 황화수소도 나오고 메탄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황화수소 메탄은 안 나오는데 수소가스만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어떨 때는 이런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켜보면서 식단 관리하면서 추적 관찰하기도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저는 주로 하는 방법이 이분이 어떤 식단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에 식단을 조절하는 쪽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유산균을 넣어주면서 장내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가면서 천천히 장을 확인해 가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과 완전히 뒤집어 엎듯이 항생제를 때려 부어가지고서 한 번은 다 죽이고 나서 다시 리빌딩하는 작업과 각각의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떨 때는 이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팁 중에 하나가, 이분같이 황화수소 시보가 있을 때 저는 홍삼을 이용하는데, 생각보다는 홍삼이 효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걸 투여하니까 황화수소 시보가 잡히는 환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100%는 아니에요. 이것도 뭐 썼다고 다 잡힌다 이게 아니라, 잡힐 때까지 쓰는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먹으면서 잡는지 보고요. 보통 잡힌다면 한 달 이내에 다 잡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은 일단은 저는 끊고 또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해 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지금 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 이분이 치료받으신 거고, 무엇보다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병이 왔다는 얘기니까, 내가 어떤 관리를 잘못하고 어떤 몸의 문제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를 확인하셔서 이게 생기지 않은 몸을 만들려는 고민을 하시는 게 정답이지, 이건 머릿속에 하나도 없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면서 먹는 거 뭐 추가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그거 추가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엄밀히 생각하면은 뭐 혈압이 높아서 갔더니 혈압약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어떤 삶을 잘못 살고 있었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기능학적인 개념이니까요. 또 그 밑에다가 또 누가 올리셨어요. 자기는 2020년 9월에 심장 스텐트 2번 했고 2년간 열심히 약 먹었는데 치료제가 아닌 것을 알고 난 이후 약을 끊고 식이요법을 지금까지 실천하는데 약 먹을 땐 40kg도 안 되었는데 어눌한 발음, 소화불량, 걸음걸이도 못 걷고 온몸에 두드러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속옷은 혈관이 없어지고 이전보다 편해져서 50kg 가까이 늘었다. 몸무게가 10kg가 늘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불면증 변화, 피부가 깨끗해졌고 체력도 훨씬 좋아졌다. 따끈한 소금물에 비타민C 충분한 물, 그 다음에 껍질째 사과를 먹었대요. 영양소가 좋으니까 먹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좀 걱정스러운 거는 농약이죠. 좀 드시면서 본인이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실제 내 몸에 농약 성분인 비소가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러면 저는 이제 그 사과를 계속 먹을 수 있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비소의 양이 많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되겠죠. 삶은 계란도 일반적인 난각 번호가 3번, 4번은 안 되고요. 1번 계란 찾아서 드시면 좋겠고요. 식사 후에 30분 걷기 실천을 하셨대요. 기름 대신 물로 조리하시고 기피 음식은 밀가루, 튀김류 전분이었고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셨죠. 근데 스텐트를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혈관 동맥경화도나 혈관 내벽에 이런 여러 가지 침착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영양소가 비타민 K2예요. 그래서 꼭 비타민 K2를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다 보면 도맥경화증 말고도 골다공증도 걱정되니까 비타민 A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비타민 A, D, EK가 다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요분 대댓글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그 다음에 송이 꽃송이 님이 올리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연히 본 건데 신장이 안 좋으면 고함량 비타민C 복용 시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봤는데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게 어느 부분적인 부분이란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비타민을 복용을 할 때 비타민C는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타민C를 좀 많이 드세요 얘기하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걸 권하다 보니까 실제 비타민C를 통해서 신장에서 결석이 생기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나머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절대로 비타민C 때문에 결석이 생길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있죠. 비타민 B군의 결핍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타민 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생기는데 이걸 대사를 잘 못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해보면은 비타민 C를 고용량 먹었던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결석이 생길 확률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교했을 때의 유병률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강조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진짜 극히 일부분에 편협한 어떤 자료 갖고서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5년 넘게 지금 비타민C를 하루에 7g 이하를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매일 하루에 수용성 6g에 지용성 1g 섞어서 7g을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제 물에다가 그걸 타서 먹으면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15년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비타민C를 많이 먹게 하는 편이니까 이건 걱정 안 하고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DS킹1301님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올리셨는데 고혈압이라고 약만 처방 체중 줄이니 혈압이 거의 정상, 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포인트만 딱 집어 설명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체중이 늘어나면서 그 체중이 는 거에 만큼의 블러드 서플라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혈관 저항성에 의한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가정이라면 우리 몸에 체중이 준다는 얘기는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세포의 양이 준다는 얘기니까 그로 인한 압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그런 케이스들한테는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많죠. 당연히.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정상인 사람들도 고혈압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상 체중인데도 체중을 더 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 대한 것들로 너무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이런 케이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체중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모든 질병에 다 해당이 되겠죠. 예쁜 천사 C6X님이 올리셨는데 골다공증에는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거나 심한 허리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4.5래요. 이 정도면은 잘못 앉거나 살짝만 엉덩방아 찍어도 압박골절이 생길 정도의 T스코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포인트를 자꾸 벗어난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뼈에 칼슘이 안 들어가서 지금 뼈가 지금 자꾸
헝그러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뼈는 말 그대로 1년이 지나면 내 몸에 남아있는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하는 동안에 제 몸에서도 뼈를 만들고 있고 뼈를 녹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큰 뼈라고 하더라도 그 뼈가 새로 만들고 얘를 녹이고 하는 그 작업 속에서 1년 정도만 지나면 현재 실존하는 뼈 중에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새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녹이는 건 계속 녹이고 있는데 만드는 걸 제대로 못 만들면은 결국에는 본 덴시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스코어가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진 거죠. 결국에서 우리가 쓰는 약이라는 거는 뼈를 녹이지 못하게 하는 약을 이제 인위적으로 쓰는 거죠. 얘를 더 잘 만들게 도와주면 좋은데 이거는 약으로 개발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양소가 하는 일들인데 이거 갖다가 약으로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손을 못 대니까 억지로 녹이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별로 안 권하는데 이 정도로 심하신 분들이면 같이 컴바인 할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는 한 1년 정도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든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뼈를 잘 만들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러면은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T스코어가 되게 좋아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뼈를 잘 만들게 도와주는 게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을 잘 흡수하게 하고 흡수된 칼슘이 피를 타고 돌다가 뼈로 가야 되는데 뼈는 안 가고 막 혈관에 들어가고 인대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오십견 오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부작용의 원인은 뼈로 못 들어가는 문제다. 결국은 비타민 K2 결핍입니다. 비타민 K2가 결핍하고 비타민 A 결핍이 뼈가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원인이 돼요. 물론 이런 것들도 비타민에 대한 대사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지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러프하게만 본다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비타민 A하고 K2가 들어있는 ADEK 저는 혼합된 걸 주로 주는데 이 영양소를 빠짐없이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정심할 때는 병원에 가셔서 골다공증 주사도 맞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안 하고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그럼 여기까지도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물된 동산 X2K님이 올리신 질문은 소금물을 실천하고 있는데 작은 컵은 200ml 정도의 소금량은 2000mg 정도일까요? 우리가 음식 먹는데도 당연히 소금이 다 들어가고 충분한 양의 나트륨이 섭취가 될 건데 일부러 따로 더 먹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먹는 음식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 제발 저염 식사 맛없게 만들지 마시고 간을 해서 맛있게 해서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미 식단이 너무 저염 식사로 빠져 있고 이걸 더 늘리기가 쉽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나 단기간 내에 지금 소듐 섭취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일시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온수에다가 커피 탈 때 하는 티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를 죽염이나 천일염이나 이런 소금을 집어넣어서 이걸 하루에 한 잔 마시고 일을 하는 것을 권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루틴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상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꼭 똑같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비타민C물을 먹지 소금물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이제 밥을 먹거나 할 때 충분히 맛있게 간이 된 음식으로 저는 식사를 하는 편이죠. 일부러 저염 식사를 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는다 일 뿐입니다. 태영님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위암 국가 아닌가요? 짜게 먹어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위암의 근본 원인이 소금이라고 생각하나요? 퍼스트 리스크 팩터는 첫 번째 헬리코박터예요.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감염되면은 헬리코박터가 위장 점막을 손상을 주고 염증반을 일으키고 손상에 의한 위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가면역도 생기면서 위장 점막이 손상을 입고 그게 조직의 변형을 일으켜서 위암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헬리코박터 검사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지 TV 선전하는 거 보시고서 헬리코박터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선전하잖아요. 그건 다 뻥이니까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요. 위축성 위염에 소금 공복 먹어도 될까요?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거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없는데 저는 주로 이럴 때는 소금 쪽보다는 식초 쪽을 더 권하는 편입니다. 뭐 발사믹 식초도 좋고요. 또는 어떤 식초든지 그렇게 생으로 먹으면 너무나 진하니까 일반적인 여러분이 마시는 물에다가 이것도 역시 처음에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섞어서 드시다가 이것도 괜찮으면은 밥 숟갈 정도로 넣어서 하다가 이렇게 해서 무조건 진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레몬즙 한 방울도 입에다 딱 떨어뜨리면 침이 꽉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약간의 탄성분인 식초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위장 기능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니까 그거는 맞고요. 소금은 내가 먹는 음식 속에도 다 들어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의무적으로 따로 소금을 더 먹어야지 위축성 위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댓글들은 다 좋았다,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의문을 닫고 다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정리했는데, 오늘 댓글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